여러분, 최근 뉴스에서 중국이 또 금을 샀다는 소식 들으셨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나오는 기사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금을 또 사들였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은 부동산 위기로 난리입니다. 헝다그룹 파산하고 비구이 위안 무너지고 지방정부들 빚대에 앉았다는 뉴스가 쏟아집니다. 경제가 무너진다는데 왜 금을 살까요?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중국만 사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도 삽니다. 인도도 삽니다. 중동 산유국들도 삽니다. 심지어 터키, 폴란드, 싱가포르까지 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금을 사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금값이 오르니까 나도 금 사야 하나? 은행에서 금통장 광고하던데 지금 가입해야 하나? 하지만 서두르지 마십시오. 지금 금 시장에는 투기 수요가 붙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테크 이야기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작은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글로벌 경제 분석과 자산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박 소장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저는 그 현장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금 모으기 운동을 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그때 저는 왜 금인지 이해했습니다. 금은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었습니다. 금은 생존이었습니다. 요즘 연구소에서 뉴스를 보다 보면 그때가 자꾸 떠오릅니다. 중국이 금을 모으는 이유, 언론에서는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외환 보유 다변화라고 합니다. 자산 안전성 확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건 그보다 훨씬 큰 그림입니다. 이건 통화전쟁의 서막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금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관망 중이신가요? 지금부터 중국이 금을 사모으는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이 뭡니까? 그냥 반짝이는 금속 아닙니까? 아닙니다. 금은 권력입니다. 금은 신뢰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금은 항상 돈의 최종 보증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금은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미도는 찍어낼 수 있습니다. 증감은행 마음대로 찍습니다. 하지만 금은 못 찍습니다. 땅 속에서 캐야 합니다. 그래서 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배운 게 있습니다. 1971년 전까지만 해도 달러는 금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금본위제라고 했습니다. 35달러를 가지고 가면 금 1온스를 줬습니다. 그런데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갑자기 발표합니다. 이제 금으로 안 바꿔준다고. 이걸 닉슨 쇼크라고 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이 베트남 전쟁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찍어댔습니다. 금은 그대로인데 달러는 넘쳐났습니다. 그러니 바꿔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달러는 금이라는 닷줄을 끊었습니다. 그 대신 뭘로 달러의 가치를 보증했는지 아십니까? 석유입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밀약을 맺었습니다. 석유는 대부분 달러로 거래한다. 그 대신 미국이 사우디를 지켜준다. 이게 페트로달러 시스템입니다. 석유가 필요하면 달러가 필요하고 달러가 필요하면 미국 국채를 사야 합니다. 이렇게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국인민은행은 공식 통계 기준으로 2025년 내내 매달 금 보유량 증가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공식 보유량은 2,300톤대에 달합니다. 세계 상위권 수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공식 수치입니다. 일부에서는 공식 수치 외 추가 보유 가능성도 거론합니다. 물론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 외환 보유고 관리 업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배운 게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자기 금 보유량을 다 공개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전략자산이기 때문입니다. 1997년 IMF 때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금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공개 안 했습니다. 위기 때는 더더욱 숨깁니다. 그럼 중국은 왜 금을 모을까요? 겉으로는 다변화라고 합니다. 달러만 들고 있으면 위험하니까 금도 좀 사놓는다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금 보유 확대는 달러 외 대안자산의 신호로 읽힐 수 있고 위안화 국제화에도 심리적 뒷받침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스위프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국제 송금할 때 쓰는 시스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은행들끼리 메시지 주고받는 네트워크입니다. 벨기에에 본부가 있습니다. 전 세계 은행 10,000개 이상이 이 시스템을 씁니다.
해외 송금하려면 스위프트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중립적일까요? 법적으로는 민간 협동조합 구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제재를 통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은행에서 국제 업무를 할 때 경험했습니다. 스위프트 코드가 없으면 송금이 안 됩니다. 그런데 누가 스위프트 코드를 관리합니까? 결국 서방 국가들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스위프트는 민간 인프라이지만 제재를 집행하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영향력 아래에서 사실상 금융제재 수단처럼 작동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러자 서방이 어떻게 했습니까? 러시아 주요 은행들을 스위프트에서 퇴출시켰습니다. 순식간입니다. 하루아침에 러시아는 국제금융망에서 잘려나갔습니다. 헌금도 못 받고 무역대금도 못 받습니다. 이게 경제제재의 핵심 무기입니다. 당시 제 동료 중에 러시아 쪽 업무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하루아침에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거래가 다 끊겼기 때문입니다. 스위프트 퇴출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실감했습니다. 이건 미사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사일보다 강력합니다. 중국은 이걸 보고 뭘 느꼈을까요? 공포입니다. 언젠가 자기들도 당할 수 있다는 공포. 대만 문제로 미국과 충돌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도 스위프트에서 퇴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국 경제는 마비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뭘 만들었습니까? CIPS입니다. 위안화 국제결제 시스템입니다. 2015년에 출범했습니다. 2025년 11월 기준으로 CIPS는 직접 참여기관이 190개, 간접 참여기관이 1567개입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걸로 뭘 하려는 걸까요? 스위프트 없이도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아직은 스위프트 의존도가 높습니다.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점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CIPS로 위안화를 주고받으려면 상대방이 위안화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안화를 왜 믿습니까? 중국 정부를 믿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입니다. 중국이 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위안화에 대한 신뢰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이 위안화를 뒷받침하는 심리적 효과를 주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중국이 내일부터 위안화를 금으로 바꿔준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기대나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중국이 금을 모으는 건 언젠가 위안화를 금과 연계시킬 가능성을 열어두는 준비 작업이라고. 지난주 연구소에 50대 자영업자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성함을 김 사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김 사장님이 물으시더군요. 중국이 금을 사니까 저도 금 사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은 나라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중국은 수십 년을 내다보고 금을 삽니다. 우리는 당장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똑같이 따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1대1로라는 말 들어보셨죠? 중국이 추진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1대1로, 정식 이름은 벨트 앤드 로드 이니셔티브입니다. 중국에서 시작해서 중앙아시아 거쳐 유럽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육로와 해로. 도로 깔고 철도 놓고 항만 만들고 발전소 짓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현재 140개에서 150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기별로 통계가 다릅니다. 중국이 투자한 돈이 수천억 달러를 넘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시기별로 달라지고 통계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 돈을 퍼붓습니까? 겉으로는 개발도상국 돕는다고 합니다. 윈윈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1대1로는 위안화 수요를 만들고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작동합니까? 중국이 파키스탄에 항만을 지어줍니다. 돈은 중국이 빌려줍니다. 위안화로 빌려줍니다. 공사는 중국 기업이 합니다. 자재도 중국에서 가져옵니다. 다 위안화로 거래합니다. 항만이 완성되면 파키스탄은 빚을 갚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갚습니까? 위안화로 갚아야 합니다. 위안화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중국에 팔아서 위안화를 벌어야 합니다. 이렇게 위안화 수요가 생깁니다. 몇몇 나라는 빚을 못 갚았습니다. 스리랑카가 그랬습니다. 한반토 항구를 중국 돈 빌려서 지었는데 빚을 못 갚았습니다. 결국 항구 운영권을 중국에 99년간 넘겼습니다. 2017년 일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항구를 손에 넣은 겁니다.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 해외 투자 분석을 할 때 봤습니다. 중국의 해외 인프라 투자 패턴.
전략적 요충지에 집중됩니다. 항구, 철도, 송유관 다 연결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계획입니다. 그 계획의 중심에 위안화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금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위안화를 쓰게 만들려면 위안화를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믿게 합니까? 중국이 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심리적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금이 위안화의 뒷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직접 바꿔주지 않아도 됩니다. 가지고만 있어도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석유 없이 차 못 굴립니다. 석유 없이 공장 못 돌립니다. 석유는 현대 문명의 피입니다. 그 석유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중동입니다. 사우디, 이라크, 이란, 아랍에미리트. 그런데 그 석유를 뭘로 사고 팝니까? 대부분 달러입니다. 1973년에 석유 파동이 있었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 생산을 줄였습니다. 유가가 폭등했습니다. 미국 주유소마다 차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때 미국은 깨달았습니다. 석유가 무기라는 것.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와 거래를 했습니다. 석유는 달러로 팝니다. 그 대신 미국이 사우디 왕가를 보호해줍니다. 군사동맹입니다. 이게 페트로달러 시스템입니다. 전 세계가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달러를 구하려면 미국 국채를 삽니다. 미국은 국채를 팔아서 돈을 조달합니다. 이렇게 달러는 기축통화로 굳어졌습니다. 석유가 달러를 떠받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뭘 하고 있습니까? 전기차를 만듭니다. 태양광 패널을 만듭니다. 풍력 발전기를 만듭니다. 배터리를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 보호 때문입니까?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탈석유입니다. 중국은 석유를 수입합니다. 중동에서 석유를 삽니다. 달러로 삽니다. 중국이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달러를 구하려면 물건을 미국에 팔아야 합니다. 이게 중국한테는 약점입니다. 미국이 달러 공급을 끊으면 중국은 석유를 못 삽니다. 그래서 중국은 전기차를 밉니다. 석유 안 쓰면 차. 태양광으로 전기 만듭니다. 석유 안 씁니다. 이렇게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겁니다. 석유 의존도가 낮아지면 달러 의존도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탈석유는 탈달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중동 국가들과 위안화 결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위안화로 석유 거래 논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직 본격적이지는 않습니다. 의미 있는 규모로 커지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시그널입니다. 페트로달러에 균열을 내려는 시도입니다.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 에너지 부문 분석할 때 느낀 게 있습니다. 에너지는 곧 권력입니다. 누가 에너지를 쥐고 있느냐가 패권을 결정합니다. 미국이 2000년대 이라크 침공한 이유도 석유였습니다. 중국이 지금 재생에너지에 천문학적인 돈을 붓는 이유도 결국 에너지 주도권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석유 달러 시스템이 약해지면 새로운 신뢰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게 금입니다. 중국이 중동 국가들한테 제안할 수 있습니다. 석유를 위안화로 사겠다. 위안화가 불안하면 우리는 금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럴 식입니다. 금이 보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가능성 단계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년, 20년 뒤를 보고 금을 쌓는 겁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한국이 금 모으기 운동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 금반지를 내놨습니다. 왜 금이었을까요? 외환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달러가 없었습니다. 빚을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금이 있었습니다. 금을 팔아서 달러를 만들었습니다. 금은 언제 어디서나 통합니다. 달러가 없어도 금만 있으면 거래가 됩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뭘 하고 있습니까? 일부 거래를 금으로 한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러시아는 스위프트에서 퇴출당했습니다. 달러 거래가 막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무역합니까? 위안화로 합니다. 루블화로 합니다. 그것도 불안하면 금으로 합니다. 금은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금은 누구한테나 가치가 있습니다. 중동 산유국들도 금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달러만 믿기 불안해서입니다. 미국이 언제 방향을 틀지 모릅니다. 미국이 석유 수입을 줄이고 있습니다. 셰일 오일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제 석유 수입국이 아닙니다. 수출국입니다. 그럼 사우디를 왜 보호합니까? 관계가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유국들이 대비합니다. 금을 삽니다. 금은 달러 없이도 통하는 언어입니다. 중국이 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중동도 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둘이서 금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달러를 거치지 않고도 됩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글로벌 금 시장 데이터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2022년에 1082톤, 2023년에 1037톤, 2024년에도 1045톤, 3년 연속 1000톤 이상입니다. 특히 러시아 제재 이후 더 빨라졌습니다. 각국이 느낀 겁니다. 달러 시스템이 무기화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금으로 도망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국이 금을 사니까 우리도 금을 사야 할까요? 언론에서는 금 광고가 쏟아집니다. 금 통장 만들라고 합니다. 금 펀드 사라고 합니다. 금값이 오르고 있으니 지금 사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통화전쟁의 본질을 이해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하는 일은 10년, 20년짜리 프로젝트입니다. 하루아침에 달러 패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위안화가 내일부터 기축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변화는 아주 천천히 옵니다. 1980년대에 일본 엔화가 기축통화가 될 거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경제가 미국을 추월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일본이 미국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록펠러 센터도 샀습니다. 사람들이 엔화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 버블이 터졌습니다. 엔화는 기축통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연구소에 50대 사업가가 찾아왔습니다. 성함을 박 대표라고 하겠습니다. 박 대표님이 1980년대 말에 엔화 투자를 했었답니다. 당시 20대였는데 엔화가 오를 거라는 말을 듣고 돈을 넣었. 결과는 어땠을까요? 10년 넘게 묶여있다가 손해보고 나왔답니다. 그때의 교훈이 뭐였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큰 흐름을 읽는 건 맞는데 타이밍을 맞추는 건 다른 문제라고. 지금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금을 모으는 건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금의 역할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당장 금값이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투기 수요가 붙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금 투기 과열을 경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금값을 보십시오. 금은 2020년 8월 이미 온스당 2,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6년 2월에는 5,000달러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왜 올랐을까요? 중앙은행들이 산 것도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도 몰려들었습니다. 금값이 오르니까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이게 투기입니다. 지난주 상담실에 61살 은퇴자가 찾아오셨습니다. 성함을 이 사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장님이 퇴직금 일부를 금에 넣으셨답니다. 3천만 원어치. 몇 년 전에 샀는데 올랐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으셨. 그런데 요즘은 불안하답니다. 금값이 하루에 몇 %씩 오르락내리락 한답니다. 밤에 잠이 안 온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금을 사셨냐고? 이 사장님이 대답하시더군요. 뉴스에서 중국이 금 산다고 해서 따라 샀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은 국가입니다. 수십 년을 내다봅니다. 중국 중앙은행은 금값이 10% 떨어져도 안 팝니다. 100년을 보고 삽니다. 하지만 이 사장님은 개인입니다. 퇴직금이 20% 날아가면 견딜 수 있습니까? 금은 보험입니다. 재테크 수단이 아닙니다. 금은 돈을 불려주지 않습니다. 금은 가치를 지켜줍니다. 1000년 전 금 1온스나 지금 금 1온스나 가치는 비슷합니다. 빵 사 먹을 수 있는 양이 비슷합니다. 금은 인플레이션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수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금으로 돈 벌려고 합니다. 금값이 오를 거라고 믿고 삽니다. 이건 투기입니다. 투기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언제 사서 언제 파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을 맞출 수 있습니까? 저도 못 맞춥니다. 38년 경력이 있어도 못 맞춥니다. 지금 금 시장에는 투기 수요가 붙어 있습니다. 언젠가 꺼질 수 있습니다. 금값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고점에서 산 사람들은 손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금 사기에 좋은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과열을 경계해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달러 패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 대국입니다. 군사력도 최강입니다. 기술력도 최고입니다. 스위프트 기준으로 2025년 1월 위안화 비중은 글로벌 결제에서 약 3에서 4% 수준입니다. 국제 결제 기준으론 2%대입니다. 여전히 달러가 압도적입니다. CIPS도 아직 스위프트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합니다.
1대1로도 여러 나라에서 빚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도 부동산 위기로 흔들립니다. 중국이 금을 많이 사는 건 맞지만 그게 곧바로 위안화 기축통화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이건 마라톤입니다. 장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10년, 20년, 어쩌면 5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날 수도 있고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기술 혁신이 모든 걸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연구소에 58살 자영업자가 찾아오셨습니다. 성함을 최 사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최 사장님도 금투자 고민하신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으신답니다. 일단 지켜보신답니다. 뉴스는 계속 보십니다. 금시장 데이터도 보십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돈 넣지 않으신답니다. 왜냐고요? 1990년대 말에 주식으로 한번 크게 당하셨답니다. 그때 배운 게 있답니다. 모두가 사라고 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고. 저는 최 사장님 패도가 현명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관찰할 때입니다. 중국이 뭘 하는지 보는 겁니다. 금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겁니다. 세계 경제가 어디로 가는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겁니다. 투자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제가 금 사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금 사지 말라고도 못합니다. 각자의 재정 상황이 다릅니다. 각자의 목표가 다릅니다. 각자의 위험 감수 능력이 다릅니다. 그러니 각자 판단하셔야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냉정함을 잃지 마시라는 겁니다. 선동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금 광고 보고 흥분하지 마십시오. 뉴스 보고 겁먹지 마십시오. 중국이 금 산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지 마십시오. 중국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개인입니다. 중국은 수십 년을 봅니다. 우리는 내년 생활비를 봐야 합니다. 중국은 외환 보유고가 3조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는 통장에 몇 천만 원입니다. 똑같이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이 금을 모으는 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5가지입니다. 금은 권력이고 스위프트는 서방이 제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1대1로는 위안화 수요를 만들려는 전략적 시도로 보이고 탈석유는 탈달러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 금은 달러 없이도 통하는 언어입니다. 이건 가능성 높은 분석입니다. 하지만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게 아닙니다. 제가 38년 경험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이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지금은 장기 게임의 초입니다. 벌판이 나려면 멀었습니다. 성급하게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 지켜볼 때입니다. 냉정하게 볼 때입니다. 1997년 IMF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냉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문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남들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상황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만 떠안았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출받아서 주식 산 사람들, 부동산 여러 채 산 사람들, 남들이 돈 번다는 말 듣고 따라한 사람들. 그들은 위기가 왔을 때 견디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금 산다고 무조건 따라하면 위험합니다. 금값이 오른다고 빚내서 사면 위험합니다. 모두가 사라고 할 때 사면 위험합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냉정하게 관찰할 것인가 아니면 흥분해서 뛰어들 것인가? 장기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단기 수익에 현혹될 것인가? 자기 판단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남의 말만 들을 것인가? 제가 38년간 금융 현장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돈은 냉정한 사람한테 갑니다. 흥분한 사람은 돈을 잃습니다. 시장은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보답합니다. 조급한 사람은 손해를 봅니다. 매일 아침부터 작은 행동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금 광고 보더라도 일단 멈추십시오. 뉴스 보더라도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중국이 뭘 하는지 관찰하되 무조건 따라하지는 마십시오. 금에 대한 공부를 하십시오. 자기 재정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그 냉정함이 위기에서 여러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